자, 문제 하나 풀어요. 문제. 주택. 옳은 것은, 주택 옳은 것은 1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에 도달한 때 이렇게 발생한다. 그런 거야? 도달한 때? X? 수리, 마수리.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 내고 이 주택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자,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박힌 후 새 들어올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는 2개밖에 안 나와요. 이놈. 그 다음 아까 나대지 후 소액 임차인. 그 두 놈만 최우선 변제. 이게 인정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돼요. 자, 3번. 임차권보다, 그래서 2번이 옳은 거 답이에요. 자,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 경매 매수인,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자, 해결해야 돼.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 그럼 뭐야? 나는 선순위 저당권이니까 저용이죠. 그래서 나는 후빠, 저용.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없다. 그러면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용이구나. 이걸 빨리 해결하고 이건 풀어가야 된다겠어. 나는 후빠 생각하고 후빠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없다. 그럼 이놈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으면 이놈은 승계한다. 내가 들이댈 수 없으면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X.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박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최우선 변제 지문이고 동네를 파악하시고 경매, 등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박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고?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죠. 대항요건. 이 자리에 대항요건만 갖추면 된다. X. 5번. 주택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환가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토지 매각대금에도 무조건 미친다. 땡길 수 있다. 다 할 수 있지. 자, 이제 상가 갑니다. 상가는 주택하고 목차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택 실력으로 상가를 풉니다. 이제 주택과 다른 파트, 그 파트를 이제 하면 돼요. 자, 적용 범위에서 환산 보증금이 나오고, 전속기간은 2년을 1년으로 바꾸고, 6달에서 2달을 6달에서 1달로 바꾸면 돼. 일자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똑같아요. 등기 명령제도 똑같아요. 주택하고 똑같다. 이 두 놈은 주택 실력으로 그대로 풀어버리면 되고, 주택에 없는 제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주택에 없는 거. 자, 먼저 적용 범위 별로 안 중요해요. 상가 건물 임대차의 상인법은 적용되겠죠. 자, 이 상가 건물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주임법도 작동한대요. 상인법도 작동 안 돼요. 자, 대본 판례 2개 안 중요해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쪽도 판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라. 그 내용이에요. 형식상 공부에 있는 표시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 실질설이죠. 말돼. 객관적으로 판단, 그 말하고 같아. 실제 용도에 따라 여부 판단합니다. 주택도 똑같은 판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공장, 창고. 공장은 물건 만드는 거고 창고는 보관하는 거지. 공장이나 창고와 같이 제조, 보관 같은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이런 건물은 상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 시험에 이게 나와요. 한 번 나와서 한 번. 이 공장, 창고에 사실행위와 더불어 뭐가 함께 이루어진대요? 영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대. 제조 플러스 영업활동, 보관 플러스 영업활동, 영업활동! 이게 나오면 이제는 상가 건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실행위만 아니야. 하지만 영업활동이 함께 느껴지죠? 느껴졌어. 판례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환산보증금. 여기가 중요하죠.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나오고 보증금에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면은 환산보증금이 계산되고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에만 상임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서울기준 9억을 초과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임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조문 몇 개는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면 이거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 원칙. 오른쪽에 있는 애들 외에는 다 적용 안 돼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온 애들일 뿐이요. 기타 등등 무수한 조문이 작동한대요. 초과. 대표적으로 환산보증금 9억이라는 얘기는 값을 상가 임차의 늘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하니까 환산보증금이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사장님은 누구? 부자 사장님. 부자 사장님이고 우리 국가가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적용 안 된다는 얘기는. 따라서 부자 사장님을 기억하세요. 부자 사장님이니까 지문에 보증금 나온 순간 안 챙겨줘요. 부자니까.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도 언제 나와요? 반드시 보증금 세 글자 같이 떠요. 보증금을 종료 후 못 받은 경우 등기 명령 신청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문 속에 보증금 세 글자가 뜨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보증금 못 받았어도 법원 가서 등기 명령 신청할 수도 없다. 다 없다로 끝나.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지만 상가 임차인에게 보장한 1년 기간 보장, 이것도 원칙대로 작동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6달로 계약서 썼다. 그러면 초과한 경우 초과 안 되면은 저 1년 장사할 거야 할 수 있지만 된다 안 된다? 1년 장사할 수 있다. 그 말은 못 해요. 따라서 이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6개월 기간 유효함을 임대인 갑도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 이 6개월 기간이 유효예요. 유효.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계약 기간을 6달로 하면 6달 기간이 유효입니다. 1년 보장 안 되니까. 기간 보장 적용 안 되죠? 1년 보장 안 돼요. 6개월 계약하면 6개월 유효. 6개월이 유효니까 임대인도 6개월 기간 유효라 주장할 수 있다로 끝나. 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이놈이요. 이놈. 잘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는데도 적용되는 법조문이 있어요. 장사에 관한 법조문을 예외조항으로 한 거예요. 법이 만들 때. 첫 번째 장사. 내가 1년 장사하고 있는데 중간에 건물이 경매로 날아가 버려. 자, 내가 대항력을 갖춰놨다면 중간에 경매로 날아가도 나는 들이댈 수 있다. 남은 기간 저 계속 장사할 거예요. 초과의 경우에도 대항력 규정 작동됩니다. 두 번째, 10년 동안 범위 내에서 계속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서 10년 동안 장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쪽 계약하게 하는 대항력 규정 적용됩니다. 대항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자, 주인이 을이
2달치 월세를 못 내니까 민법 규정에 따라 해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초과한 나도 저 상인법 규정에 따라 3달치 못 내야 당신 해지할 수 있으며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3달치 연체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는 이 법조문도 적용된다. 2달치만으로는 쫓겨가지 않는다. 작동된다. 그 다음 장사 잘하고 10년 동안 갱신요건 행사해서 장사 잘하고 새로 들어올 병한테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이 법조문도 적용된다. 결국 환산보증을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내놓,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 그 다음 하나 더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으며 폐업했어. 우리 그러면 이 임차인들에게 해지권을 줘요. 중간에 이사 갈 수 있게 했죠. 이것도 초과의 경우도 작동돼. 그래서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이나 집합 제한 조치 폐업 해지 규정 다 적용된다. 뭐 이것까지 하면 좋고 이 3개, 이 4개는 반드시 하시고 그래서 외워야겠죠?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울 거요? 머리글자로 외울 거요? 알아서 해요. 머리글자로 외우든 대항력, 갱신요구권,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 그 다음 권리금. 절대 보증금이 나오면 안 돼. 왜? 부자니까. 그래서 이 2개는 쉬워. 보증금 안 챙겨줘. 부자잖아. 초과. 100억 생각해. 100억. 100억을이라고 생각해요. 조심할 게 기간 보장이에요. 1년 보장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6개월 계약하면 6개월 계약이 유효예요. 유효. 조금만 조심하면 돼. 자, 존속기간. 2자를 1자로 바꿔내면 끝납니다. 주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1년 미만 6개월로 계약했어요. 1년 보장. 하지만 임차인한테는 언제든지 선택권을 준다. 임차인은 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예함을 임차인은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주어가 임대인으로 나오면 임대인은 이딴 거 주장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아요. 임차인한테만 선택권을 줘. 자, 묵시갱신. 기간 만료 전 몇 달 전부터 한 달 사이 주인한테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 시점에 자동 갱신. 기간 다시 1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상가는 1년. 하지만 임차인한테 또 선택권을 주죠. 저는 1년 장사할 수 있지만 저 방 빼야겠어요.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해지통 고를 할 수 있고 고가 났으니까 바로 해지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경과 3달 후. 그래서 법정갱신. 자, 이제 중요한 게 상가에서 이게 중요하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 만료 전 6달에서 한 달 사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거절 못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은 거절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세 놈이죠. 첫 번째, 임차인이 3달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었어. 과거에, 현재 아니에요. 과거야. 과거에 3기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면 과거. 자, 잘못했죠? 주인은 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했지. 아주 잘못이 커. 그러니까 중과실 파손 거절할 수 있다.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에 점유회복이 필요하다. 철거해야 돼. 전부 대부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대 있죠. 잘못했네. 거절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네. 합의도 됐고 실제 돈도 제공했고 당연히 돈 받았으니까 이사 가야지. 거절할 수 있다. 건물이 태풍으로 날아가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해요. 무너졌어. 건물 올리려면 한참 걸려. 거절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 3개. 2기 차임 연체가 나오면 거절할 수 없다. 경과실 파손이 나오면 이 정도로는 거절할 수 없다. 일부 철거를 위해서는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 3개가 나오면 거절할 수 없다. 자,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기간은 10년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최초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건 인정됩니다. 10년 외워요. 최초 기간 포함한 10년입니다. 포함을 제외한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초 기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 걸린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요건 행사에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된 거고, 자, 기간이 10년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물론 5% 1년 제한에 걸립니다. 10년 동안은 1년에 5% 장씩 못 올려요. 10년 동안. 그래서 상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이거요. 계약갱신요건. 10년 장사되죠? 10년 동안 월세 보증금 안 올라. 5% 뱉기. 얼마 좋아. 예전에 5년에서 10년은 올린 거예요. 5년에서 10년으로. 문재인 정권 때. 자, 대본 판례 하나 더. 마지막이죠. 이거 처음에요. 법정 갱신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 10년 제한 이 법조문은 작동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 주인한테 연락 없어서 법정 갱신되죠. 그것은 10년 제한에 안 걸려. 즉 20년도 법정 갱신, 30년도 법정 갱신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제한에 걸리는 것은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만 10년.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10년 제한 저 규정이 법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뭔 말이에요, 이 말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 갱신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20년, 30년이라도. 이해돼요? 이해가, 저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제한에 걸리지 않아. 법정 갱신 100년도 된다는 얘기예요. 3기 차임 연체할 때 임대인이 해지하고요. 집합제한 조치로 폐업하면 임차인이 해지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하면 원래 해지는 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 잘못 만들었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를 넣어줘야지. 어쩔 거예요. 상가는 귀신이 씌운 법이라겠어.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해지는 바로 효력이에요. 근데 뭔 3개월 후. 그럼 해지 통고로 법을 만들어야지. 해지 통고. 자, 대항력권.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그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 취득. 자, 인도는 점유죠. 주택하고 똑같아. 간접 점유 포함.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박아야 임차인 의리 대항력 취득. 주택하고 똑같아요. 자, 대본 판례.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주택하고 똑같아. 배당 요구 정기까지 계속 유지해라. 그래서 대항요건은 취득요건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그런 질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자 등록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사가도 안 되는. 주택하고 똑같아요. 계속 존속. 주택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 나오겠지. 똑같아요. 자, 판례 하나.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나봐. 그 후 몇 달 후 같은 상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박았어요. 처음 취득했던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는다. 자, 대본 판례 이해하면 돼. 임차인들이 폐업을 했대. 폐업을 했다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져요. 사업자 등록 빼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폐업하면 대항력 상실. 사업자 등록 빠졌으니까. 그 후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했어. 그렇다고 처음 취득했던 대항력이 유지되지는 않지. 이미 상실했는데. 이때 다시 사업자도 이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대항력 소급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했다 하더라도 처음 지가 취득했던 대항력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권리금. 이제 상가의 마지막이죠. 상가는 양이 작아요. 의리, 이사 가야 돼요. 병으로부터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것 주인 방해하지 마세요. 주인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 주인 방해하지 마세요. 자, 방해 금지 기간.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네가 요구하고
권리금, 수수, 딴 거 하지 마라. 그 다음, 병하고 가급적 임대차 계약 체결해 줘라. 따라서, 주인, 갑, 건물주 갑,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들어올 세입자,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마세요. 당신이 병하고 계약서 써줘야 의뢰병한테 권리금 받고 방 뺄 수 있으니까. 자, 하지만 시험에 이게 나오죠. 다음에 네 가지 경우에는 병과의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 사유가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병을 만나니까 딱 보여. 너는 임마 차임, 보증금 지급할 자력, 돈이 없어. 월세 낼 돈, 보증금 낼 돈이 없어. 거절! 너를 딱 보니까 내 세입자로서 앞으로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어. 거절! 병! 너 우리 건물 들어올 때 안 봤어? 다 샷다 내렸잖아. 10개 점포. 지금 현재 1년 6개월 이상 우리 장사 못하고 있어. 보수공사, 대보수공사. 앞으로 10년 걸려. 거절.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어. 영리 목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거절. 자, 갑이 을한테 소개를 시켰죠. 여자가 아니야. A라는 사람을 소개해줘. A가 을 찾아와요. 을은 병한테 권리금 3억 이렇게 협의 중이었는데 임대인이 소개해주고 A는 을한테 얼마 준다? 권리금을 4억을 준다고 해. 그럼 을은 누구랑 권리금 계약 체결하겠어? 당연히 A랑 체결하지. 권리금 1억 더 준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 A가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4억을 지급했어. 그러면 갑은 병한테 이렇게 해야지. 병, 너는 세뱃어. 너 인마 우리 이미 땄는 내가 소개시켜 너한테 이미 권리금 받았어. 나 쟤랑 계약해야 돼. 너랑 계약 못하지. 거절.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유. 자력이 없어요.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요.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어요. 세뱃어.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 자, 방에서 임차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기산점, 소멸시효 기간,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이 기간 내에 하면 소멸시 완성으로 소멸. 그래서 숫자를 3개 옵니다. 방해금지 기간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종료한 그냥 여기서 같이 가야 돼. 종료한 날로부터 여기는 월이 아니야. 3년 내에 손해배상해라.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종료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해라. 1년 6개월 이상 장사 안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거. 1년 6개월. 개월수라면 18개월. 18. 에이! 18. 그래서 여기는 숫자를 외우면 돼. 숫자. 이런 건 장난 못 쳐. 이런 거 어떻게 장난쳐. 이해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암기상이야. 법 전문이라. 자, 마지막 하나 더. 임대인이 의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 3기 자임연체 중과실 파손. 이게 있죠? 갱신 거절 정당 사유.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할 필요 없다. 법 전문이에요. 자, 이제 끝났어. 상관 내용 잡죠?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처음 들어봐. 물음표.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 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자, 30회죠. 이거 첫 기출이요. 물음표 나왔어요. 이때.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갱신 요구 지문이고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 안 된다? 7년이 아니라 10년, 10년. 이건 날려야 돼, 공부했으면.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구나. 나는 세무서에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뭔 세무서? 법원 가야지. 등기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소재지 관할 법원 지방법원에. 법원. 뭔 세무서? 세무서는 확정일자만 들어가야지. 사업자 등록하고. 이딴 식으로 장난쳐. 찾아내야 돼. 못 찾잖아.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지. 자,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자,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자, 지금부터 봐야 돼. 항상 묵시갱신, 이게 공부요. 묵시갱신. 묵시갱신 되면 1년 보장. 하지만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이사간다 할 수 있죠. 해지 통고를 하면 내가 즉시야. 몇 달 후지. 3개월 후. 그래서 통고에 힘을 주라는 얘기예요. 바로 해지되지 않죠. 3개월 후 해지 효력 발생. X야. 그러면 문제 동그라미하고 40문제 가고 두 번째 들어왔어. 1번하고 2번을 찍을 거예요. 왜? 첫 기출. 지금 이거 공부했지. 하지만 그때는 첫 기출하니까 공부 안 했다니까. 그러면 찍어봐. 1번 찍어봐. 어디에 나는 중심을 잡고 있다 없다를 판단할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봐. 중심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하고 싶어? 자, 임대차 계약 체계라는, 즉 내가 저기가 장사해야지 할 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어. 그래서 세무서에 찾아갑니다. 세무서장한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과연 요구할 수 있으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항상 찍을 때는 세트로 찍어요. 중간이 없으면 없다로 끝나. 민법 찍는 법칙이요. 중간이 없죠? 동의 없으면 할 수 없다로 끝나. 중간이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고, 누군가 없어, 안 해. 권리주의 않는다니까? 그래서 건물주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요즘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네가 X겠구나, 이걸 날리는 거예요. 이걸 날리고 답 2번. 왜? 2번 못 찍어. 2번 못 찍어. 하지만 이놈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을 찍고, 왜 2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과실로 전부 파손했대. 자, 세입자가 중과실 파손이 있었어. 자,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법정을 모르고 찍는다. 이걸 X로 찍어요. 왜? 권리금 회수 기회는 꼭 보장해줘야 될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아무리 세입자가 파손해도 권리금 보장할 필요 없다. 너 X! 이렇게 찍은 사람 엄청 많아. 그때 30회 때 다 2번 찍었어. 2번. 왜? 권리금은 꼭 보장해줘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1번을 날리고, 이건 이때 30회 때 기출돼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첫 기출이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임차인이 중과실 파손. 그러면 갱신거절 정당사유. 갱신거절 정당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할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요. 이제는 나왔으니까 공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난이도가 상인 거예요. 물음표가 2개 나죠? 무조건 난이도 상이야. 희한하게 상가가 이상하게 난이도 상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양이 작으니까 어렵게 내버려. 양이 작으니까 문제가 상가가 의외로 어렵게 나온 적이 꽤 돼요. 이때도 난이도 상이었어. 왜? 2개를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2개 모르는 질문 나오죠? 그럼 무조건 난이도 상이야. 즉 틀려도 돼. 상가가 난이도 상 이걸 내면 다른 가담법 치면 그건 난이도가 떨어져. 하로.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6개 중 3개, 4개. 특별법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상가가 쉽게 나오면 가담법이 어렵게 내고. 그래서 6문제 특별법에서 기본만 하면 무조건 3문제는 맞춰.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걸 맞추기 위해서라도. 거기서 3문제에서 그건 난이도 중하고,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한 사람. 아까 별 없는 것도 한 사람. 그 사람은 4개, 5개까지 맞춰버려요. 6개까지는 욕심. 5개 맞추면 많이 맞춘 거예요. 4개 맞추면 특별법은 성공한 거예요. 자, 이제 가담법 갑니다. 가담법.
우리 갑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 갑은 돈 빌린 채무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자, 채권자 갑이 3억 빌려주고 10억짜리 갑 부동산을 꿀꺽 가려고 합니다. 사채업자 때려잡기 법. 그래서 가등기 받고 채권자가 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형식으로 채권 담보 잡아요. 가등기 박아서 이 담보를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어요. 양도 담보 그래요. 마치 소유권이 갑의 기술로 양도된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그래서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채무자 재산에 가등기를 박았다.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 박았다. 양도 담보. 양도 담보권자는 절대 등기는 소유권 등기 제 앞으로 박혀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 소유자가 아니니까 양수인도 아까 아니고. 자, 사채업자가 3억 빌려주고 10억 부동산 꿀고 이걸 막기 위해 나온 법이 80년대 나온 가담법. 그래서 이 법 시행 후에는 무조건 꿀꺽 못하고 차액, 부동산가액 5억에서 지받을 돈 3억을 뺀 청산금을 지급해라. 이게 가담법이 만들어진 취지예요. 사채업자 때려잡기법. 자, 적용 범위. 사채업자가 타겟이었기 때문에 가담법은 모든 채권담보 가등기에 작동이 되지 않아요. 무슨 채권만? 사채업자, 빌려준 돈. 금전 소비대차 채권에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에만 가담법은 적용되는 거지. 매매, 대금, 공사, 대금 채권자가 지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 소유권 등기 박았다. 가담법 작동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잘 나와. 그래서 빌려준 대여금 채권에만 작동되고 매매 대금, 공사 대금 여기에는 대금 채권 담보 가등기 작동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약을 걸죠. 가, 너 3억 못 갚으면 물건으로 나한테 변제, 소유권으로 넘기는 거야. 라는 약을 걸어요. 그래서 소유권 넘기는 대물변제 예약 약정이 있어라. 자, 대물변제. 너 소유권 나한테 넘기는 거야. 이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은 지 빌려준 채권액을 초과해야 돼요. 5억, 지 채권액은 3억. 이렇게 초과를 해야 폭리, 2억 폭리가 발생하죠. 따라서 만약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지 채권액에 미달돼. 부동산은 2억인데 지는 3억 빌려줬어. 그럼 마이너스 조율로 폭리를 취할 일이 없지. 따라서 미달된 경우에는 가담법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폭리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노란색 잘 아시고. 가등기를 박아야 되니까 이 부동산은 등기되는 물건 또는 등록되는 물건이라. 그래서 등기 등록이 안 되는 동산 그런 거 안 되고 고려청자 그딴 거 안 돼요. 우리 기출이야.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 성질과 똑같습니다. 저당권에서 인정되는 네 가지 담보물권의 특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가등기 담보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이거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생각하세요. 저당권하고 똑같대. 저당권자 은행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고 사채업자는 가등기를 박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채권자 을 가등기 담보권자 같은 말이죠. 항상 권자가 오른쪽이에요. 권자 을 동그라미 사례문제 풀 때 왼쪽은 채무자 설정자지. 담보 설정자는 항상 왼쪽 놈. 자, 그러면 갑은 3억을 빌리고 지 부동산에 가등기를 박아주는데 을은 가등기만 박아놓지 저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당권자도 점유하지 않아. 여전히 담보대출자가 삽니다. 그래서 채무자, 설정자 갑이 여전히 사용. 얘가 월세, 과실도 채무자가 먹는 거예요. 얘는 등기만 보거나 사용하지 않아. 저당권은 똑같아요. 그래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 담보 설정자. 왼쪽은 갑에게 있다. 하지만 나중에 3억을 못 갚아서 우리 가등기 담보 실행합니다. 청산기간 2달이 지나고 청산금 2억이 들어오면 청산 절차 완료. 자, 그러면 이제는 청산금이 들어왔죠?
청산금 돈이 들어오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우리 매매에서 했어요.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매대금이 완제된 순간 과실을 오른쪽 채권자래 매수인에게 보내라. 똑같아. 청산금을 지급해서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면 이제는 이 목적물의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사용 수익권을 오른쪽에 보내라. 채권자 오른쪽에 귀소. 그 매매하고 똑같아요. 무조건 돈이 들어오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오른쪽은 누구? 채권자지. 오른쪽이 채권자지. 매매에서는 매수인이고. 그래서 일타쌍표예요. 거기는 매매대금이 완제.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 여기는 청산 절차 종료.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청산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요. 똑같이 돈이 들어오면 과실은 오른쪽. 오른쪽이 채권자. 자, 이거 판례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양도담보권자는 방금 본 내용에 관한 판례예요.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임차인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월세 상당,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로 끝납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가 돼야 잘 헤어지니까. 을이 돈 3억 빌려주고 무슨 등기 박았어요? 소유권 등기 박았어. 그럼 을은 누구? 양도담보권자. 채권자가 가등기 박으면 가등기 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 박으면 양도담보권자.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웠듯이 가등기 담보권자든 양도담보권자든 등기만 박는 거지 부동산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전히 설정자, 채무자 다 같은 말. 채무자 갑이 사용 수익합니다. 그 다음에 지가 살 수도 있고 병한테 세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지가 살든 세 주든 얘들은 적법 사용 수익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시험 임차인 나와요. 임차인 병을 상대로 야, 나 양도담보권자야. 너만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얘가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으니까. 똑같아. 채무자한테 부동산 나한테 넘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인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사용수익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얘도 적법한 사용수익권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임차인 상대로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거야. 질문 둘. 임차인 상대로 임마 월세 내놔.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지. 부당이득이 아니 정당 권한이 예산이니까. 결국 질문이 두 개가 나와요. 양도담보권자 을은 임차인 나와. 임차인 병을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왜? 이유. 정당한 사용수익권자니까. 정당한 사용수익권. 그게 이유예요. 자, 두 번째. 하지만 단어가 등장해요. 양도담보권자는 이 단어. 담보권 실행. 이 다섯 글자가 떠요. 담보권 실행으로서 이 다섯 글자가 뜨면 이제는 바뀌어버려. 이제는 임차인 병 상대로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뀌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담보권 실행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 채무자가 돈을 갚지를 않아. 채무불이해. 그러면 가등기 양도담보권자는 지 담보권을 실행하겠죠. 얘가 잘못한 경우요. 따라서 이제는 잘못한 값. 얘가 잘못하면 얘도 같이 잘못해. 같은 편이니까. 따라서 이제는 인도 청구할 수 있다로 바뀌어. 자, 하나 더. 그냥 인도 청구로 가야지. 양도담보권자가 주어요. 이 경우 소유권의 기한 인도 청구 나온 순간 소수는 할 수 없다로 끝나. 양도담보권자는 그냥 담보권 실행할 때 그냥 인도 청구해야지 소유권의 기한 인도 청구 하면 무조건 안 돼요. 왜 안 될까?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따라서 너 소유권 없어. 소유권 X 물청 X가 돼요. 그냥 인도 청구해야지. 절대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으로 뭔가 하면 안 돼. 이유.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권 X 물청 X. 이게 사례 문제로 나와요. 난이도 상이야. 중심 꽉 잡고. 원칙. 얘들이 사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원칙. 하지만 이 단어가 또 담보권 실행 그게 뜬 순간 네가 돈을 안 갚아서 실행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제는 잘못했기 때문에 임차인상도 들이댈 수 있다. 그냥 인도 청구해야지 소유권으로는 또 안 돼. 단계를 순서 정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 자, 가담법은 담보권자 흘러하여금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권리 취득 실행. 즉 소유권 먹으세요. 권리 취득 실행. 또는 경매 쳐서 경매 매각되게 해서 돈으로 챙겨가세요. 경매 실행. 이거 담보권자리 마음대로 선택해서 아무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은 두 가지, 둘 중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경매로 날릴 수도 있고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고. 자, 중요한 건 권리 취득 실행이에요. 소유권이 을한테 귀속된다 해서 귀속 청산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 법은 시험 이제 지금부터 한 데서 나와요. 법은 을이 담보권 실행할 때 요렇게 해라. 법이 요렇게 해라 라고 딱 규정을 해놔. 이 법 조문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을, 너 채무자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요렇게 해야 돼. 첫 번째, 담보권 실행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갑한테 알려줘. 이게 담보권 실행 통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실을 갑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청산금이 얼마인지 청산금 평가에 이걸 통지해 줍니다. 통지사. 그러면 청산금 어떻게 계산되느냐? 실행 통지할 때 이때 당시 부동산 가액 5억 나왔다고 해봐. 5 빼기 3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청산금 얼마 나와요? 5 빼기 3이니까 2억. 그래서 부동산 가액에서 지받을 돈, 채권액을 뺀 금액, 이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지가 가등기 받기 전에 병이라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어. 병은 갑한테 1억을 빌려준 은행이야, 은행. 자,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을이 돈 빌려주고 가등기를 박은 거예요. 얘는 후빠지. 자, 나중에 청산금 2억 나와서 2억을 주고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박으면 굳이 이 그림은 필요가 없네. 저기 그림이 있으니까. 자, 본등기를 박으면 을은 이제는 소유권 취득. 문제는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된다, 말소가 되지 않는다. 말소가 되지 않아요. 선순위니까. 그래서 갑이 이 은행한테 빌려 담보대 1억을 갚지 않으면 선순위 저당권자가 내가 취득한 이 부동산 경매로 날려버려. 따라서 나는 갑한테 2억 주면 돼, 안 돼? 안 돼. 얘 채권금의 1억은 빼고 1억만 줘야 돼, 1억만. 그걸 우리 법조문은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 선순위 채권액은 청산금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라 그 말이요. 즉, 이 채권액에 포함하란 얘기요. 내 채권 3억에 선순위적 1억을 포함해서 빼라 그 말이에요. 결국 5 빼기 4 해라. 그래서 청산금은 1억만 주고 남긴 1억은 네가 병한테 1억 갚아서 말소시켜라. 그래야 너 나중에 경매로 안 날아간다 그거예요. 그대로 외워요. 선순위 채권액은 포함해서 산정 5 빼기 4 해라. 자, 하나 더 있어. 그런데 을 다음에 정이라는 놈이 또 갑한테 담보대출 1억 빌려주고 저당권을 박았어요. 그러면 선순위도 있고 을 입장에서 지 후순위 저당권자도 있죠. 그러면 청산금 계산할 때 후순위 1억도 포함해서 5 빼기 5 빵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 자, 을이 본등기를 박으면 선순위는 말소되지 않지만 후순위는 말소돼 버려. 오빠니까.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본등기 박은 순간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내 후빠 후순위 채권액은 청산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함하는 채권은 선순위 채권액만 포함. 후순위 채권액은 포함하지 않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내 선바만 나는 신경 쓰면 돼요. 선바만. 자, 두 번째. 정상금 산정은 주관적으로도 충분. 내가 정상금 계산한 게 비록 정당한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됐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후려쳐도 된다야. 후려쳐도. 우리 세트에 반하죠. 주관적 나오면 X지문이야. 항상 객관적이니까. 이거 예외요. 외워야 돼. 그래서 주관적으로도 충분. 비록 내가 계산한 게 객관적 정당 평가에게 미달, 즉 후려쳤다 하더라도 효력 있다. 유효예요. 그래서 실행 동조력 있다로 끝나요. 정확히 해야죠. 후려쳐도 된다. 그게 생각나야 돼. 효력이 있다. 자, 계산 결과 3 빼기 3. 정상금이 없어요. 정상금이 없더라도 정상금이 없다는 뜻 반드시 통지해라. 다 법조문이야. 이 4개는 대부분 판례 없어요. 다 법조문. 자, 마지막. 채권자는 제가 한번 통지한 정상금액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주어 잡고 채권자는 제가 한번 갑한테 통지한 정상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 정상금 10억 나왔어. 계산 잘못해서. 부랴부랴 2억인데 계산 잘못했네. 다시 전화해서 야 2억이야 할 수 없어요. 한 번 통지한 금액 다툴 수가 없어. 그래서 후려쳐. 수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후려친다고. 이해됐죠? 다툴 수 없어요. 그래서 후려쳐. 후려쳐도 돼요. 후려쳐도 돼요. 유효. 반드시 이 4개 넘버 3예요. 넘버 3. 가단표에서 반드시 해야 돼. 어마어마하게. 자, 우리 10분간 쉬고 진행합니다.